네, 오늘의 마켓 시그널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민재입니다. 드디어 12월 FOMC 시장이 기다려왔었던 이 금리 발표가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죠. 이미 내일 이 시간에는 발표가 됐을 텐데 이 때문에 뉴욕 증시 전반에는 경계감이 가득 깔린 하루였습니다. 이 3대 지수가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다만 25bp 인하 거의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나올 이 FOMC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겠죠. 과연 시장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2월) 금리 발표를 단 하루 앞둔 경계감에 또 여기에 엇갈린 고용지표까지 겹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현재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14% 오늘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이외에 S&P 500은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등락률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반면에 다우는 0.31% 오늘 제법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깊은 낙폭 보이고 있는데 JP모건을 비롯한 은행주들의 약세가 현재 다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은 어떨지 그림을 통해서 히트맵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보신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업종 너나 할 것 없이 이 혼조세가 들어와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M7도 오늘은 희비가 계속 엇갈리고 있고요. 메타가 1.6% 하락, 그리고 반대로 구글은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M7은 이 개별주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변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보시자면 오늘 은행주들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이 현재 4% 이상 큰 폭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지만 내년에 이 연간 비용 전망치가 예상보다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 올해 비용 전망치보다도 거의 10%가 가까이 증가한 수준인데 이 시장은 이미 이전부터 JP모건의 비용 관리 능력에 회의감을 가진 적이 있었죠.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은행주들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헬스케어 업종도 오늘은 계속해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 이런 장세를 만든 세 가지의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바로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죠. 12월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기 직전에 이 고용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약간은 좀 엇갈린 신호가 나왔는데요. 우선 현재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7.4%로 전일 대비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점이 엇갈렸는지 그 뒤쪽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이 밤사이에 나온 고용 지표들 제가 표를 통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크게 두 가지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그간 발표가 다소 지연됐었던 미국의 10월 졸치 보고서라고도 하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고요. 또 ADP 민간 고용,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민간 고용업체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졸치 보고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구인 자체는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노동 수요 자체가 견조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그 밑에 있었던 다른 것들이죠. 가장 먼저 10월 졸치 채용 건수를 보자면요. 여기는 지금 사람을 구하는 건수고요. 여기는 그중에서도 몇 명의 사람이 실제로 구인이 됐는지 채용이 됐는지 그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실제치가 514만 9천만 명으로 나오면서 전월 대비해서 무려 2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백한 채용 감소 신호가 나타난 거죠. 반면에 해고는 증가했는데요. 이 10월 들어서 185만 4천 건의 해고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비 대비해서도 7만 건 이상 증가한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채용은 감소했고 해고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졸지보고서 전반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고용 둔화 신호가 나타난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이 상세 세부 내역을 보자면요. 자발적 이직률이 2020년 이후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구직 자신감이 약화됐다는 의미인데 노동시장의 둔화가 지속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데이터였습니다. 반면에 이 ADP 민간 고용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우선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저거는 10월 달이고요. 이거는 이제 11월 달, 지난달 22일까지 총 4주간의 민간 고용치를 나타낸 그런 표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플러스로 크게 전환을 했습니다. 4주간 4,750건이 추가가 된 건데 한눈에 보기에도 노동시장이 반등세를 보였다는 점이 11월 들어서 확인이 되시죠.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있는 저 졸지보고서는 이 BLS 국가노동국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민간 발표 지표라는 점에서 신뢰성은 조금은 떨어지는 ADP 지표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그런 시그널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들 종전에 돌아가서 보시죠. 두 번째 이슈를 보자면요. 이제 연준 아저씨, 저는 FOMC 아저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있는 저명한 FOMC 관련 기자죠. 닉 기자가 연준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분열된 와중에도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에 혼재가 됐었던 고용지표의 금리 인하 방향으로 확신을 더해줬습니다. 이 닉 기자에 따르면 현재 연준 위원 19명 중에서 절반가량, 그러니까 10명 가까이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이 이번 12월 FOMC에서는 25bp 추가 인하를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추가 인하가 결과적으로는 단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당연히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겠죠.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이후에 이 성명문을 수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하의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이에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전망이라고 닉 기자는 밝혔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오더라도 쉽게 기조를 바꿀 수 없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장치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이어서 오늘 은행주들의 약세, 그 중심에 JP모건이 있었습니다. 이 종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연간 비용 전망이 1,050억 달러가량으로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이 AI 도입과 또 추가적인 장기적인 이 상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겠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월가의 가장 큰 기조는 현재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단기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여기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AI를 중심으로요. 하지만 이런 기조가 AI뿐만이 아니라 대형 은행주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크게 경계감 드러내면서 JP모건 4%대 하락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차례대로 M7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오늘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도이체방크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 상향이 있었습니다. 매수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이 최근 들어서 전기차 사업이 많이 약해졌지만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분야의 사업이 확장된다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줬고요. 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가장 크게 뛰어오르는 이 M7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죠. 이 금리 인하를 단 하루 정도 앞두고 테슬라의 주가가 기대감에 먼저 움직인 점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글인데요. 미국의 국방부가 정부용 이 AI인 제미나이 4 거버먼트를 채택했다. 이 때문에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본격적으로 정부에도 침투를 하면서 앞으로의 실적에 상당 부분 플러스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시티에서 긍정적인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315달러에서 33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이폰 17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아직까지도 받아보기 위해서는 열흘가량 기다려야 된다면서 아이폰 17 특히나 기본형에 대한 이런 수요가 엄청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현재 주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1.29% 상승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1%대 강세로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있다가 장 막판 들어서 경계감에 0.26%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M7 종목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오늘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1%대의 낙폭을 보여줬는데 차세대 AI 모델인 아보카도 원래는 올해 연말에 출시가 될 전망이었지만 이게 좀 미뤄졌습니다. 내년 1분기 출시로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에 오늘 실망감이 크게 드러난 메타였고요. 또 엔비디아 어제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대담에서 속보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 수출을 허용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때문에 장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움직이다가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용을 했지만 중국 당국에서 H200 칩의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현재 이런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이 대체 불가한 반도체에 대해서만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아마 블랙을 노리고 있는 그런 대목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오늘 상당 부분 흔들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오늘 대규모 투자 소식을 2건이나 밝혔습니다. 인도에 향후 4년간 175억 달러, 또 캐나다에도 190억 달러의 이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대규모의 자금 집행,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해소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 만에 이렇게 2건의 큰 AI 인프라 관련 투자 소식을 발표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특히나 FOMC를 앞두고 큰 경계감을 불러모으기 딱 좋은 소식이었죠.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 오늘 1.5% 가까이 급락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엔비디아 0.3% 하락으로 결과적으로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이게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0.2%, 그래도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애플과 희비가 막판에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이 특징주들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장 먼저 JP모건 벌써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JP모건의 경우에는 이 추가적으로 내년에 있는 이 연망 비용 상당히 크게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려 1,050억 달러인데 이게 시장 예상치인 1,010억 달러를 대폭 넘어섰다는 점이 시장의 경계감을 불러일으켰고요. 두 번째로 서클 인터넷그룹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드디어 금융 서비스 업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투자자들의 투심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가량 회복세를 보인 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쳤고요.
또 미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죠. 오토존 역시나 이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원래는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사실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너무 실적이 부실했습니다. 3분기 EPS가 31.04달러를 기록했는데 예상치 대비해서도 명확하게 1.5달러 가까이가 부족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오토존은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차례대로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JP모건입니다. 이 종전에 히트맵에서 봤었던 장중 움직임과 이 종가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4.65% 급락했고요. 이어서 서클 인터넷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94%, 거의 6% 급등하면서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 발표에 7% 이상 급락했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한 오토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상황 다 같이 보고 왔고요. 이어서 매크로 지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의 매크로 지표,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유가는 0.82% 하락하면서 배럴당 58달러 선 중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공급 과잉 우려가 가득한 가운데 유가가 3주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한 이후에 58달러 선, 59달러 선 안에서 박스권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교착 상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점도 유가의 횡보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70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은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거의 달러당 157엔까지 폭등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엔화와의 이 약세 동조화, 또 다시 한번 원화 자체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3%가량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이 장중에 94,000달러 선까지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형은행 CEO들이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위해서 미국의 상원 의원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수급적으로도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가 금 대신에 은을 가져와 봤는데요. 은 가격이 하루 사이에 4.8%가량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장중에 온스당 60달러 선을 돌파해서 지금은 벌써 61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금 가격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은 올해 들어서만 거의 107%가량 폭등세를 기록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독주적인 횡보에 이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월가의 분석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도 다시 한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30년물 국채금리가 밤사이에 14년만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는데 이 ECB 관련 위원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쩌면 ECB, 그러니까 유로존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했는데 이 때문에 독일의 국채금리와 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이 미국의 자체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채는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세 가지 지수의 이 종가 기준 상황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스닥 지수는 0.13%, 오늘 기분 좋게 이 테슬라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플러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그야말로 극보합권, 또 이제 다우지수가 0.38%, 오늘 JP모건 약 3, 4%의 약세와 함께 은행주들이 동반 급락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뉴욕 증시 밤사이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이 구인 규모가 9월과 10월 들어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9일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9월과 10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각각 77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구인 건수의 경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20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미 노동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여파로 9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이날 9월 및 10월 지표를 함께 공개했는데요. 미국의 월간 구인 건수는 지난 7월에서 8월 720만 건에 머물며 고용시장 냉각 우려를 불러왔는데 이번 발표는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는 연준의 FOMC 회의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민간 고용이 최근 4주 기준으로 주당 평균 4,75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약 9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혀있던 엔비디아의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강력하게 사용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엔비디아 H200 칩 수출을 허용했다고 밝히며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H200 사용에 제한을 둘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지 시간 9일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규제 당국은 H200 구매 시 국내 칩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전망입니다. 공공부문에서 H200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빅테크는 성능과 관리 면에서 엔비디아 칩을 선호해 수출 허용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한편 미 상원은 H200을 포함한 첨단 칩의 중국 수출을 30개월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공개 반발이 적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의 군 현대화를 늦추기 위해 반도체 장비와 기술 전반에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시행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노선에서 크게 선회한 결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와 캐나다에 잇따라 초대형 AI 투자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기술 지형도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나 나델라 CEO가 인도와 캐나다에 대한 대규모 AI 클라우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나델라 CEO는 모디 총리와의 회동 직후 인도의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최대 규모 투자입니다. 나델라 CEO는 인도의 AI 우선 미래를 위한 인프라와 주권적 기술 역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4억 인구와 강력한 기술 인력을 갖춘 인도는 이미 글로벌 AI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서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도 인도 사업 확장을 위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캐나다에도 향후 2년간 75억 캐나다 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2027년까지 총 195억 캐나다 달러 규모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투자에는 애저 로컬 클라우드 확대와 AI 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위협 인텔리전스 허브 설립이 포함됩니다. 테슬라가 3세대 로봇 개발의 양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가 내년 8월에 지금 대량 생산을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 3세대 로봇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양산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공급망은 11월 말까지 주요 부품 선적을 완료했고 테슬라는 크리스마스 이전 테스트 버전 시연 영상 공개에도 긍정적입니다. 기술 개발은 내년 1월 말 새로운 다관절 손 직구동 모듈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이후 2월에는 양산 버전 설계가 확정되며 최종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2월 말부터 3월 사이 일부 공급업체는 정식 양산
양산 개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특히 3월은 테슬라가 전체 설계를 최종 확정하고 양산 개시를 실행하는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내년 8월 공식 대량 생산에 돌입하며 이때 공급망에 참여한 협력사 리스트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신일서 위원과 함께 분석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달 동안 통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다렸던 이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9월과 10월에 구인 공고가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예상과 다르게 좀 급등한 모습이네요. 네, 네. 일단 보겠습니다. 네. 자, 9월과 10월 달 이 2달간이 나왔네요. 자, 2달 전에 이제 9월 30일 날 발표가 돼서 9월 30일 날 발표가 되는 거는 8월 달 거죠. 8월 달께 발표가 되고 이제 9월 달, 10월 달께 안 발표가 됐죠. 왠지 아시죠? 셧다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휴직을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항도 마비가 되고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 사실은 요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었죠. 민주당 의원들을 살살 구슬리면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끝까지 누가 가느냐 싸움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진 거예요. 단일 대우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어쨌든 버텼어야 되는데 그 가장 허약한 고리를 공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결국에는 트럼프가 싸움에서 이기면서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 발표되는 어떤 지표들은 이제 나오게 되었죠. 자, 8월 한 달 동안 722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보고됐습니다. 그게 마지막 발표였죠. 9월 30일 날 발표된 거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발표가 2달 미뤄지면서 9월 달, 10월 달께 이번에 한 번에 다 발표가 됐습니다. 자, 9월 달, 10월 달께 발표가 됐는데 지금 주목할 만한 거는 9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9월 달, 10월 달 저기 지금 막대 그래프가 되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맨 끝에 있는 게 그게 10월 달 거예요. 10월 달 구인 공고 수는 거의 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 주목할 만한 막대 그래프가 쭉 치솟은 거 있죠, 지금. 저게 9월 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모 동그라미 친 게 9월 달, 10월 달 걸 같이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근데 10월 달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죠? 네. 지금 손톱만큼 보이는 게 10월 달 늘은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거기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9월 달 게 팍 치솟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목할 만한 한다는 거죠. 8월 달에는 722만 7천 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구인 공고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알바 천국이나 이런 데 공고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인력이 필요하니까 알바 천국에 공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죠. 구인 공고수가 는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10월 달 발표된 내용보다 9월 달 데이터요. 저 는 게 뭐냐면 765만 8천 개예요. 아까 8월 달에 네. 722만 7천 개 일자리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9월 달 게 765만 8천 개예요. 네. 그러니까 8월 달 수치에 비해서 지금 몇 건 늘었습니까? 43만 1천 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는 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까 말한 지금 우리가 760 몇 건, 722만 건 그거는 위에 있는 검은 그래프에 있는 거예요. 여기 글씨가 되게 조그마니까 안 보여서 그런데 저기 76만 7천 건 정도로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76만 7천 건이 10월 달 거고 이 9월 달 거는 765만 8천 개예요. 그래서 전달 대비 는 폭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빨간색은. 전체 수치가 아니고 네, 전월 대비 는 거. 9월까지는 엄청 그쵸? 늘었다. 이렇게 그래서 보이시네요. 8월 대비해서 예. 9월 달이 엄청 늘었죠. 예. 9월 달에서 10월 달은 거의 늘지 않았고 그래서 주목할 만한 건 이제 8월 달에서 9월 달이 저 폭이 저렇게 늘었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쳐놓은 거예요. 네. 저 동그라미를. 그래서
8월 달에서 9월 달로 넘어갈 때 구인 공고수가 43만 1,000건이나 늘었으니까 8월 달에서 9월 달로 넘어갈 때 뭔가 지금 회사에서 구인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위에 검은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밑으로도 하방도 조금 제한이 된 모습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큰 변동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누가 사람을 구하겠어요. 장사가 다 망하고 회사가 안 돌아가는데. 네. 그러니까 구인 공고수가 확 떨어졌죠, 저기 보면. 네. 그러다가 눈에 띄게, 이제 그쵸, 경기가 감소했죠. 풀리니까 예. 사람을 다시 구해야 되니까 급격하게 구인 공고수를 늘렸죠. 네. 그 뒤로부터는 이제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2024년도 말 정도부터 이제 하단부가 약 700만 건 정도로 지금 제한이 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밑은 700만 건, 위는 800만 건 그 네. 사이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박스권이 정도 있는 느낌이네요. 선에서 네. 지금 구인 공고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달 동안 셧다운돼서 암흑기에 있었는데 예. 보니까 8월 달에서 9월 달에 43만 건 정도 늘어서 좀 밑바닥에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리고 10월 달에는 박스권 상단부에 다시 막힌 모습. 여기까지 지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4년도 또 결과치랑 비교를 했을 때 2024년도 10월 이후로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노동 수요가 지금 살아 있는지 볼 때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인 공고와 또 실업자 수일 텐데요. 이 두 지표의 관계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관계를 좀 비교를 해 보면 구인 공고 수가 실업자 수를 앞서면서 이 고용 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예. 이제 실업자 수를 첨가했죠. 실업자 수를 첨가해서 이제 구인 공고수 마이너스 실업자 수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아까 말한 코로나 때 저런 식으로 된 거죠. 이 지금 빨간색은 이제 구인 공고수, 저 실업자 수고 초록색이 이제 구인 공고수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그 코로나 때 구인 공고수가 확 떨어지고 실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빼기가 앞에가 뭐였죠? 구인 공고수에서 실업자 수 뺀 거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빨간색이 심하게 됐잖아요, 저기가. 그렇죠. 그리고 실업자가 이제- 많다는 그쵸? 의미죠. 예.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됐죠. 실업자 수가 이제 줄어들고 구인 공고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구인 공고를 엄청나게 내면서 채용을 새로 하면서 실업자는 확 떨어졌죠. 네. 그래서 플러스가 많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그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2024년도쯤이네요. 2024년도에 실업자 수랑 구인 공고 수가 이제 거의 붙는 형식으로 마치 유착이 된 듯이 쭉 가고 있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2025년도 8월, 9월입니다. 저게 8월, 9월이 지금 마이너스 음수가 살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안 실업자 수가 보이네요, 구인 공고 근데. 수 예. 그러니까 완전 거의 붙어 있으니까요. 거의 붙어 있다가 지금 이제 표시된 부분이 다시 이제 구인 공고 수가 실업자 수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결국 거의 붙어 있긴 한데 지금 실업자 수보다 구인 공고 수가 지금 다시 늘어나는 형국으로 살짝 변하는 뭐 계속 지금 보시면은 약간 횡보 구간에 있긴 합니다. 네. 부딪히는 구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런 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요겁니다. 이제 그 회색으로 그어진 저런 부분들은 네. 리세션 이른바 경기 침체가 왔던 때를 그어놓은 거예요. 네. 경기 침체가 왔던 때를 지금 그어놓은 게 1975년도부터 표현이 되어 있는데 80년대 대공황도 있었고 근데 거기 표시된 것마다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 있나요? 저기 보시면 초록색이 실업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구인율이 구직률이에요. 네. 검은색이. 네. 근데 항상 그 리세션 때는 뭐가 높았습니까? 실업자가 높네요. 예. 실업률이 구인 공고수보다 높았던 때가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전에 거를 보는 의미가 이 시계열로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보니까 초록색이 밑으로 꺾이고 까만색이 약간 정체하고 있는데 초록색이 밑으로 꺾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모습 2025년도 현재 네. 모습은 어때요? 교차하고 있네. 실업률이 교차 안 했어요, 지금. 그런가요? 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저거. 네, 다시 한번. 네, 저거 좀 확대해서 보셔요, 지금. 확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 크로스가 안 났고 다시 맞고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 밑에 있어요. 네. 구인 공고수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동안에 리세션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확실하게
저게 크로스가 나면서 지금 실업률이 확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거기는 이제 막혔다는 거예요. 그건 안 막혔다는 거예요. 저기서 만약에 실업률이 다시 치솟아서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를 그쵸. 논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일단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일자리가 부족한 불황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사람이 부족한 둔화. 요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횡보 구간이지만 어쨌든 전환 시점에 보여지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노동시장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퇴사율과 채용 건수일 텐데요. 동시에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만약 이 퇴사와 채용이 이렇게 감소하는 장이라고 한다면 국면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불황이다 이렇게 안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가장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고를 많이 내겠죠. 기업이 구인 공고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원들은 경기가 좋으면 좋으면은 채용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건 기업에서 하는 거고 네. 직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좋죠. 기분 좋죠. 그리고 기분 좋음을 떠나서 네. 그만두고 나갑니다. 왠지 아시죠?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으니까. 이직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퇴사가 강제 퇴사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죠. 거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같이 줄고 있죠. 자발적 퇴사도 안 하고 기업이 채용 공고도 안 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죠? 직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그만두고 나가봐야 내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야 여기에라도 붙어 있어야지. 무슨 가정부종한테 욕 먹고 내가 그 상상으로는 그냥 다 때려치고 야 이제 나 아는 척 하지 마소. 나랑 너랑 저기 모르는 사이니까 길에서 나 마주치지 마소. 이러고 나가고 싶지만 꼭 참죠. 나가봐야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직 기업도 자신도 채용 없고. 공고를 안 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란 거죠. 복지부동의 자세로 여기에라도 붙어 있어야지 하면서 붙어 있고 기업은 새로운 채용 공고 안 내고 다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졸트 보고서가 대부분 처음에 이제 구인 공고수가 대부분 언론의 타이틀로 나가잖아요. 네. 이번에 구인 공고가 얼마 나왔다. 근데 졸트 보고서에는 이제 구인 공고도 대표적이지만 저렇게 채용, 기업이 구인한 건수, 그 다음에 자발적 퇴사 이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퀴트가 이제 자발적 퇴사예요. 약간 나갔다는 의미 같잖아요. 큐가. 네네. 그만뒀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히얼스는 이제 구인 건수죠. 하이얼스, 네. 채용.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예.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자발적 퇴사보다는 공고가 더 먼저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개가 같이 내려간다는 뜻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10월 달에 정확한 수치로는 514만 9천 명의 고용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인 공고수랑 이 채용 건수랑은 또 달라요. 비슷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구인 공고수는 정말 광고를 낸 거고 채용 건수는 그 광고를 보고 모집을 한 인원을 면접을 보고 통과하는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직접 진짜 채용을 한 건수예요. 아까 우리 구인 공고수는 700만 건 정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765만 건, 722만 건 이 정도. 근데 채용 건수는 514만 9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9월 달에는 535만 명이었어요. 두 달치가 같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 감소했어요, 9월 달에 대비해서. 물론 이제 감소 폭으로 따지면은 2020년도 8월 달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312만 8천 건에서 294만 1,000명. 이렇게 급감한 거에 비하면 작은 수치긴 한데 그때는 특수한 경우였고 그래서 지금 결국에 지금 요거를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재밌는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네, 들었지만 좀 정제된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이직할 자신도 없고 네. 직원 입장에서는 네. 회사에서는 뽑을 여력이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업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막 경기가 강한 건 아니죠. 경기가 강하면 이걸 반대로 바꿔야죠. 이직할 자신이 넘치고 회사에서는 뽑을 여력이 충만한 구간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반대의 구간이란 거죠.
기업도 위축되어 있고 직원도 위축되어 있고 서로 몸을 사리는 네.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이제 FOMC 결과 나오거든요. 이 금리 인하에는 좀 명분이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네. 있겠죠. 금리 인하를 바라시는 분들은 야, 잘 됐다. 저 지표 들이밀면은 파월이 아무리 매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야, 저거 지금 다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직원들도 지금 자발적 퇴사하기를 꺼리고 있고 기업들도 구인 건수를 줄이고 있는데 그럼 너네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명분을 주어준다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진짜 경제의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야, 이거 금리 인하로 단기적으로 뭐 금리 인하 효과로 뭐 그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저렇게 지금 가다가 아까 전에 지금 우리가 그 표 봤잖아요. 구인 건수 실업자 수에서 구인 건수에서 실업자 수 뺀 게 만약에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크로스가 돼서 예전에 있던 그 리세션의 순간처럼 크로스가 돼서 쭉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그럼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그냥 그 FOMC에서 인정을 한 게 돼버리네. 그 경기가 불황이란 것을. 네.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고용과 관련해서 연준의 또 금리 인하 전망 조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금 대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뭐 루머도 많고요, 보도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말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네요. 네. 예. 근데 뭐 다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중국이 젠슨왕이 숨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얘기 뭐 하는지 알고 있는데 중국이 저거 더러워서 받을까요? 안 받죠. 그렇죠? 이미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걸 왜 받아요, 지금? 아니, 자존심 상하게 중국이랑 러시아는 자존심이 센 국가라며요. 푸틴도 자기는 자존심 있는 나라라서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저거 뭐 그냥 저기잖아요, 결국. 싸구려는 아닌데 좀 사양 떨어지는 거를 준다는데 기분 나빠서 받겠습니까? 그거를. 블랙엘 칩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는데요, 지금. 블랙엘 루빈 칩을 줘도 안 받는데요. 근데 H200 갖고 지금 성에 찹니까,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장이 개장하고 이제 엔비디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르기 시작하다가 이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H200에 대한 저 캐시 오픈이 이제 장이 열렸어요. 캐시가 오픈된다. 예, 저기가 좋죠, 내용이. 저기는 박수도 치잖아, 오프닝 벨이라고 해서 네, 막 네. 시작할 때. 자, 캐시 오픈이 돼서 이제 그 올랐다가 조금 떨어져서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H200 엑스포트 루머가 나옵니다. 그 루머가 나오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올린 건 그때가 아니군요. 루머가 나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주춤거리다가 그 컨펌을 했다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렸어요. 그 뭐 시진핑도 뭐 반긴다 뭐 항상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그렇게 올리던데 시진핑이 한 번도 화답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중국이 안 받는다는 소식을 내니까 다시 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어서 H200과 관련해서 또 수출 허용에 조금 특이한 조건이 붙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매출의 25%를 나라에 귀속시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블랙웰과 루빈칩에 대한 어떤 자신감인지 아니면 이 단순하게 뭐 나라 돈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트럼프의 의향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거 뭔 상관없이 그냥 H200도 안 받고 블랙엘 루빈 줘도 안 받는 거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돈 버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엔비디아가 지금 칩 팔면은 돈 받잖아요. 지금 트루스 소셜 올렸네요. 시진핑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하죠. 미국의 25%가 지급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엔비디아가 칩 잘 팔면은 25% 받으니까 그쵸? 어떻게 뭐 활로를 열어준다는 게 뭐 자기 그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25%는 정부 몫이다.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근데 그건 몰라요. 매출액의 25%인지
영업이익의 25%인지 네. 단기 순이익의 25%인지 그거 몰라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 몫을 정부가 네. 가져간다는 게 좀 핵심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뜯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25%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00원 벌면 25원을 떼간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이 돈을 어떻게 뭐 배당을 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민들이 돌려받는다면은 국민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번스타인에서도 TSMC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뭐 이 같은 소식, 그러니까 이제 대만과 중국의 굉장히 미묘한 그런 관계 속에서 TSMC가 또 엔비디아와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지금 대만과 중국 굉장히 민감한 가운데 일본이 그걸 또 찔러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 전투기 레이더 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만을 지금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가 시진핑 자극하지 말라고 일본 총리한테 말했지만 지금 대만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엔비디아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칩을 다 TSMC가 만들어주고 있는데 대만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 얼개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이런 알고리즘으로 지금 요 반도체 생태계는 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라색에 보면은 장비 회사들 있죠. 네덜란드 ASML, 미국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주요 장비 회사들 없으면 TSMC도 최첨단 칩 못 만듭니다. 엔비디아나 애플이 설계도 아무리 예쁘게 그래서 갖다 줘도 최첨단 장비가 필요해요. 저 장비들이 지금 장비들도 저희 여전히 마찬가지죠. 네, 네. 중국에 저 장비를 안 주고 있죠. ASML한테 최첨단 노광점 네.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DUB 주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지금 안 주고 그쵸? 있는 상황이고. 안 주고 있죠. 여기를 예. 또 막았죠. 장비도 막았죠. 자, 그다음에 TSMC는 그 대만을 지켜야 되죠. TSMC 밑에 UMC, SMIC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인텔, 뭐 SK 하이닉스가 여기 제가 IDM이라고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가운데 끼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중요한 지금 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엔비디아, AMD, 퀄컴, 애플 뭐 이런 테슬라, 구글, 아마존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던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다 끼어 있죠. 그다음에 이 아래 ARM, 시놉시스, 케이던스가 있습니다. ARM의 설계 자산을 갖다가 시놉시스나 케이던스의 도구를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그 엔비디아나 애플의 개발자들이 그려서 TSMC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TSMC는 저 ASML이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를 이용해서 그거를 구현해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가 이렇게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대만의 어떤 그 분쟁이 발발할 경우에 미국은 결국 누굴 지켜야 되냐? TSMC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안 그러면 이 생태계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반도체 생태계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왜 중국한테 저 부분들을 안 주는지가 이해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교집합으로 끼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 생태계가 깨지지 않게 트럼프는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이해관계를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오늘도 자세하게 들여봤습니다. 신일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타큐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은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자, 글로벌 핵 에너지 랠리. 올해 5,660억 달러가 급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5,560억 달러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겠는데요. AI 에너지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원전 투자 지금 재부상이 되고 있고 또 관련주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급등을 했죠. 관련해서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도를 내놓았는데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있으시죠? 예. 예. 우리가 올해 원전 종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집계해서 이제 약간 올해 한 해를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그런 기사를 블룸버그가 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들으신 5,660억 달러의 그 종목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블룸버그가 갖고 있는 원전 종목에 대한 가치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별도로 이제 원전 종목 분류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관련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살펴보시면 좋겠고 특이한 점은 블룸버그가 이제 그 언급한 종목 중에는 중국의 이제 하얼빈 전기라고 해서 원전에 대한 부품을 갖다 공급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했을 때 블룸버그 자체적으로 집계한 원전 종목 중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주가 상승한 것을 다 따져봤더니 무려 상승분이 5,660억 달러다라고 이제 집계를 했습니다. 네, 원전 관련 종목들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죠? 예, 일단 블룸버그가 언급을 했고 또 우리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종목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이제 그 주가 상승률이 어땠는지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려 324% 엄청난 수치입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12월 10일인데 한 주 전이었던 12월 3일이 그 12.3 계엄 사태가 터졌던 1주년이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계엄 때문에 온 국민이 놀라면서 원전 조목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22,000원이었다가 계엄이 터지면서 17,000원 떨어지면서 원전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상승입니다. YTD니까 올해 2월 1일이니까 12월 3일보다는 좀 회복되긴 했지만 어쨌건 그걸 경험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320%라는 수치는 엄청난 수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블룸버그가 제시할 종목 중에는 무엇이면 오클로가 있습니다. 오클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생성되는 원전 발전이 있는데 그걸 오클로라고 합니다. 핵 분열인데 그걸 따서 이제 그 SMR의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오클로 역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별도로 가져온 종목 중 하나가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19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는데 현대건설이 왜 원전 종목이냐라고 의아할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주기기 원자로 자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하지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많은 부품이 다 모아진 다음에 실제로 원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원전을 지는 원전 건설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원전 건설 업체도 아무나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원전 건설을 지으려면 환경과 안보, 보안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이 있는 기업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건설이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나오지만 현대건설의 이제 그 주가 차트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오클랑 차트가 동조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건설 역시 원전주로 분류가 되고 이에 따라서 수익률이 190%에 육박했다라고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이 지금 200이고요. 이제 오클로 같은 경우 거의 400%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SMR로 또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관련 종목들의 수익률이 급등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예,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시지만 이제 AI 때문에 생성형 AI가 사실은 전기 먹는 하마이죠. 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했던 네이버나 구글에 우리가 통상했던 검색을 그 검색에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내가 엔터를 해서 정보 입력하면은 해당 입력한 정보가 데이터 센터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내 모니터에다가 표시되는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한데 그런 통상의 검색 서비스는 0.3Wc가 전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GPT에다 우리가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오면은 거기에 한 쿼리당 그 검색에 필요한 걸 쿼리라고 하는데 쿼리당 필요한 전기 소모는 통상의 전기 소모보다 10배 비싼 이제 10배 많은 3Wc입니다. 근데 이거는 텍스트이고 이게 만약에 AI로 이제 이미지를 갖다가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트럼프와 젠슨 왕의 사진을 갖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지브리 스타일 바꿔달라 하면 그런 이미지로 하면은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생성 AI가 인류에게 신기원을 갖다가 열어줬지만 여기에 필요한 전기는 막대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전기가 필요한데 유일한 전기, 새로운 어떤 전기 에너지가 원전을 말고는 없다. 기존에 화력발전도 있죠. 화력발전은 당연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화력발전을 제외한다면 무엇이 있느냐?
풍력 발전, 바람이 안 돌아가면 풍력 발전 할 수 없습니다. 태양과 햇빛이 나지 않으면 태양광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실제적으로 항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탄소를 잘 배출하지 않은 유일한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원전 발전이 엄청난 종목이 그 상승률을 거뒀고 주가 차익도 큰 수익을 거뒀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I 성장과 원전 성장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이 AI 버블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내년에 원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블룸버그는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했냐면 10년간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가 10년간 3배가 늘어날 것이다. 올해도 다 많이 늘어났지만 3배가 늘어날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만 향후 25년간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3,500억 달러다. 이거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3,500억 달러에 필요한 원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원전이 필요하고 다각도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원전을 지으려면 부지가 필요하니까 언제 부지를 갖다 민간 부지를 갖다가 수용을 하고 짓느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내놓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육군에 있는 본토에 있는 많은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원전을 지어라. 저희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정책을 갖다가 지원해줬습니다. 여기에 행정명령도 최근에 서명을 했고요. 이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의 어떤 힘을 받아서 원전 에너지 시장이 가속화됐다. 내년에도 이 시장은 이제 더 계속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놓아 주셨는데 엔비디아 CEO죠. 젠슨왕 CEO도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의견일까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갖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원전을 갖다 펼치게 된 주요한 트리거가 이제 AI였다. 그럼 AI의 대부라 여겨지는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무엇이라 말했는가? 젠슨왕 무엇이 말했냐면 원전이 사실은 이제 AI 전력의 미래다. 그러니까 원전이 없으면 AI를 제대로 가동시킬 수 없다. 젠슨왕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어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너네가 사실은 뭐 루빈이나 블랙엘이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병목 현상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젠슨왕이 우리는 부품에 문제가 없어 제대로 잘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 다만 병목의 현상이 있다면 어디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원전에 대한 병목 현상, 전기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이 있는데 그게 약간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젠슨왕이 원전의 AI의 미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원전이 이렇게 인기라면 미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체코 원전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원전이 사실은 철퇴를 맞은 계기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인데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자국 내 어떤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원전 재가동에 사실은 이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전 재가동을 갖다가 승인했고 대만도 동일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만은 왜 그러느냐? 대만도 사실 AI의 주요 국가이죠. 왜냐하면 TSMC가 있으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만도 원전의 재가동과 원전 승인에서 머뭇거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대만에도 지진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지만 최근에 대만도 동일하게 원전 재가동과 원전 발전을 갖다가 그 지원한 정책을 갖다가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전 자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비티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고 올해도 엄청난 수익률 거뒀고 내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이슈는 사실 뭐 2026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평가가 우려가 되고 있지만 핵심 전력 인프라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부분이 계속해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움직일지가 또 주목이 되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고요. 최근 뭐 SK하이닉스, 블룸버그나 또 기타 외신들에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AI 랠리 속에서 SK하이닉스 과열 경고 나왔다. 두 번째고 또 거래소에서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놓았는데 이 부분을 또 블룸버그에서 다뤘네요. SK하이닉스 주가와 또 외신에서 어떤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좀 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블룸버그가 우리 국내 언론도 아닌데 이렇게 SK하이닉스를 거의 매일 보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면은 그만큼 SK하이닉스의 비중과 역할이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도 결국 언론사인데 언론사가 내놓은 상품이 무엇인가? 기사죠. 기사가 사실 수요자, 시장에서 팔리냐 안 팔리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게 기사 가치인데 블룸버그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기사가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팔린다. 그래서 사실 연이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해서 기사를 갖다 썼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는 월요일날 블룸버그가 발표한 대로 6% 올랐습니다. 6% 상승, 6% 중반도 올랐죠. 되게 높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사실은 오히려 2%가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느냐? 블룸버그가 분석한 결과 무엇이냐? 한국거래소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투자 유의 종목으로 분류를 하면서 그래서 이 주가의 급등에서 시키는 가운데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2%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SK하이닉스 6% 중반에 상승한 이유부터 블룸버그가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또 하나 그 투자 유의 종목이라는 사실상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야 이제 한번 한숨을 쉬면서 한번 살펴봐라. 너가 지금 투자도 되느냐. 이런 제도권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그런 종목들 때로는 종목에 대해서 본질적 문제가 생겨서 투자주의 종목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어떤 조건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투자주의 종목에 부합한다. 이렇게 공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월 초에도 이제 이렇게 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또 한 번 이렇게 경고가 나온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월요일에는 사실 뭐 6%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블룸버그가 뭐라고 보도를 했고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발행하면은 좋다라는 것을 사실은 지난달에 그 메리츠증권에서 먼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메리츠증권은 그 만약에 ADR을 갖다 발표한다면 ADR을 갖다 도입한다면 SK하이닉스의 저평가를 한숨에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월요일 날 실제로 그 메리츠증권의 제안을 갖다가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그 풍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월요일 날 점심까지 잠잠했는데 갑자기 이후에 그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할 수도 있대라는 풍문이 여의도에 퍼지면서 갑자기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 날 어제는 거래소가 야 너무 갑자기 주가 폭등을 했으니까 투자주의 종목으로 내가 분류를 할게 이러면서 이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미국에다가 ADR을 갖다가 발행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R을 갖다가 이번에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ADR이 좀 낯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 ADR을 발행을 했을 때 SK하이닉스 주가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ADR이 무엇이냐면은 담보로 사실은 맡고 있는 종목을 갖다 기초로 해서 내가 미국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주로 이제 거래를 하죠. 한국에 이제 코스피에다 거래를 하는데 코스피에 거래한 SK하이닉스의 주식을 갖다가 담보로 맡긴 다음에 담보로 맡긴 종목을 맡긴 그 대상을 갖고 미국에서 별도로 이제 거래를 해주겠다. 파생 상품은 아니지만 파생 상품처럼 그런 일환으로 거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본토에서 거래를 하니까 미국에서 ADR을 거래한다 그러면 한국 본토의 주가랑 환율을 갖다 고려했을 때 미국의 ADR을 갖다가 환산을 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미국의 ADR은 비싼데 한국의 본토 주식 싼다. 이러면 누가 이제 그 미국 ADR을 사겠습니까? 한국의 본토 주식을 거래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사실 연계된 상품인데 다만 미국에서 그대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 있는 자금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미국의 큰 손을 갖다가 빨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유통 채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환율의 위험을 좀 피할 수도 있는 걸까요? 예, 환율의 위험도 피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미국 본토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으니까 보다 더 쉽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 열어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TSMC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ADR의 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요. 예. 예. TSMC랑 이제 하이닉스를 비교해 본다면 TSMC는 엄청난 기업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사실 그 정도의 인지도로 올라가지 않았냐라는 것이 이제 메리츠증권의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20% 정도의 그 전체 주식 총량 시총에서 20% 정도가 미국 ADR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해하신 분들 이번에 아시면 좋은 게 당연히 TSMC는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대만 증시에 상장됐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에도 TSMC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대만 기업인데 왜 미국 증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라고 이제 의문이 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ADR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TSMC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미국 본토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만 증시에 투자할 수 없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은 TSMC ADR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면에 보이신 대로 TSMC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TSMC가 2023년 이후로 SK하이닉스처럼 엄청난 폭등을 거뒀는데 시총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AI 때문인데 또 다른 이유를 된다면 그것은 TSMC의
상장된 미국의 ADR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ADR을 발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가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업 가치에도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메리츠 증권의 분석에 따른다면 TSMC는 사실은 ADR 때문에 PBR로 4.0배를 갖다가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하물며 PER 기준으로 봤을 때 TSMC 현재 PER 기준이 이제 24배인데 TSMC는 24배인데 SK하이닉스는 11배입니다. 현재 주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내년도 영업이익을 끌어온다면 사실은 SK하이닉스 PER은 5배 미만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5배 미만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요인 중 하나를 갖다 해소한 방법 중 하나가 TSMC처럼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 미국에 발행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저평가가 단숨에 10배로 올라간다. 24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만약 10배로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면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지금보다 더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60만 원을 갖다 목전에도 SK하이닉스가 120만 원이 된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그래서 메리츠 증권이 뭐라고 얘기했냐. 만약에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발표한다면 상장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ADR을 발행을 한다면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요? 예, 전제 조건은 회계가 보다 더 투명이 되고 거버넌스나 미국 증시에 필요한 미국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보완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I 붐으로 만든 이 강한 모멘텀 속에서 SK 하이닉스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남을지 또 추가 조치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함사 편하게 쉬었습니까?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또 시장 관련된 내용들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 H200 중수출 허용 소식. 이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어제 어쨌든 장중에 좀 낙폭도 좀 줄이고 살짝 반등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종가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약보와 한 1%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수혜 기대 내용이고요. 이 표를 한번 볼까요? 미국 정부의 중수출 규제 타임라인 요게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지난 4월, 7월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H20조차도 원래는 수출을 이제 못하게 했었죠. H20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전용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사양 AI 칩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못하게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 분위기가 7월 달에 허용을 했고 11월 말에 H200 얘기까지 좀 나왔고 결국 이제 12월 8일 날 어제 최종적으로 OK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H200은 H20보다 2배 정도 성능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H200이 상당히 좀 앞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국내 IDM들,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기대를 좀 주는 거는 여기에 이제 5세대죠. HBM3 이 8단짜리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수출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됐을 경우 이제 과연 뭐 굉장히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물밀듯이 수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오늘 엔비디아는 뉴욕 증시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25%를 미국 정부가 뭐
떼간다. 이게 무슨 고립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 그 얘기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아직도 좀 금리나 내일 이제 FOMC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좀 깊기 때문에 되게 호재라고 볼 수 있었던 내용조차도 그렇게 시장에서는 크게 그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동인이 좀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자체가 지난번 젠슨 황 CEO가 컨퍼런스 콜 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처럼 중국과 관련된 매출은 지금 제로로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200이 수출이 되고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사실 조금 흔들렸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때는 펀더멘털리하게 별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돼서 중국에서 상하했던 것보다 많이 요구를 하면 뭐 많이 팔면 되는 거고 근데 뭐 별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보다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 그러면 뭐 어차피 제로니까요. 이 실적 전망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펀더멘털은 별 문제는 없는 건데 역시 주가라는 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만약에 중국 쪽에서 좀 일부의 의견대로 일부의 전망대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년부터 수익이 상당히 좀 더 성장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대치는 좀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 5세대 HBM3E 8단짜리가 들어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좀 보는 거는 중국 쪽에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난다라는 거는 사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HBM 쪽은 이미 다 세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생산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어쨌든 메인 동력은 HBM4로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캐파의 이 확장성이 더 훨씬 큰 삼성전자 쪽에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HBM3E 8단이라는 거, 12단, 16단도 아니고 8단이라는 점도 역시 삼성한테 조금 더 유리한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주가도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좀 덜 떨어진 부분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허용이 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기업들, 우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에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2차 전지주 뭐 사실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극재 쪽 주가가 좀 올랐고요. 근데 표를 보시면 이게 12월 지금까지 대략 이제 열흘인데 실제 거래일 수로는 한 7일 정도 되죠. 그걸로 따지면 이제 이 양극재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실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으니까요. 에코프로가 39%, 40%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양극재 회사들이 오르는 이유는 역시 뭐 재료 문제죠.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 재료가, 원재료가, 리튬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8% 정도 오르면 그거를 이제 가격에 한 8% 인상으로 이렇게 전가를 시킬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내년 1분기에 전망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판가 인상, 양극재 가격 인상에 따른 뭐 수혜가 아무래도 이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동안에 양극재 업체들부터 이 소재 업체들이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리튬 가격이 워낙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재료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예전에 비싸게 사놨던 거를 더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였잖아요. 이제 그게 거꾸로 간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인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요즘에 또 특히 12월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른 배경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형 큰 손들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서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바닥은 확실하게 이제 올 하반기에 찍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EV 전기차 쪽은 조금 부진하더라도 ES 쪽에서 수요가 워낙 좋고 또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라는 거, 내년에도 좀 오른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2차 전지 쪽, 이 소재 쪽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봐도 되는 타임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IPO 얘기를 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IPO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아졌습니다.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인데요. 까다로워졌던 이유는 표를 한번 보시면 IPO 제도 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국에서 이제 허접한 기업들 또 그다음에 공모가 부풀리기, 그러니까 실제 그 펀더멘털적인 가치에 비해서 과하게 공모가를 높게 잡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줄이겠다, 잡겠다, 제도를 개선했다 이런 식으로 좀 IPO 제도를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강하게 개선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 주관사들이 그 동안에는 이렇게 뻥튀기 공모가를 뻥튀기 해놓고 나중에 초반에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죠. 그 때문에 주가가 뭐 처음에 뭐 따블 났다가 나중에 반토막 반토막 나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아무래도 이제 뭘 더 이렇게 수익을 과하게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차단이 되다 보니까 기관들의 어떤 적극적인 이런 부분도 좀 줄었고 이런 것들이 좀 올해 IPO가 상대적으로 작년 대비 저조했던 이유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이 IPO의 어떤 그 질, 그러니까 IPO를 통과해서 상장이 되는 회사들의 질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사실 반면에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년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이 건전화,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기업들, 상장 유지가 굳이 의미 없는 기업들을 좀 속아내겠다 이런 내용을 함에 따라서 계속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사들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여간 회사를 더 성장시키는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특히 코스닥 쪽에서 IPO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믿어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또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올리고 지수도 뭐 지금 뭐 천스닥 합니다만 천스닥이 아니라 2천, 3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기준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이게 국내 골드뱅킹 계좌 추이인데요. 누적 계좌 수, 누적 투자액, 계좌당 투자액이 다 뭐 엄청나게 좀 올랐습니다. 누적 투자액만 올해 1조 8천억 현재까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죠. 올해만 1조 원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계좌 수도 저렇게 5만 계좌 이상 늘었고 계좌당 투자액은 뭐 몇 배입니까? 300만 원 잡고 800만 원이니까 6배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한때 골드바 되게 유행했지 않습니까? 골드바가 주춤하고요. 오히려 그 이제 실물을 투자하는 거고 이렇게 뱅킹에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금값이 올해 60% 이상 올랐으니까 국값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골드 뱅킹이 골드바 사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또 좀 고액 자산가들이 뭐 이런저런 것들 좀 피해가기도 좋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투자의 편의성이죠. 그래서 골드바는 좀 자산가들,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골드뱅킹은 40대 이하의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드에 대한 투자, 이 골드 투자는 올해 아주 꽃을 활짝 폈고 내년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투자 자산으로 좀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12월 FOMC 금리 결정 단 하루만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눈치 보기 장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이분 모시고 이 철저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역시나 좀 경계감이 짙게 깔렸던 하루였습니다. 네. 우선은 다우가 좀 약보합에 마무리가 됐는데 JP모건이 내년 비용 전망치를 좀 예상보다 높게 제시하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이게 뭐 은행주 전반, 시장 전반으로 리스크가 번질 위험은 없을까요? 일단은 미국의 어떤 금융주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워낙 이제 미국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의 어떤 그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유동성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고 네. 기존의 어떤 어떤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뭐 사실 이제 미국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된 적이 제 기억엔 거의 3년 내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겠지만은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의 어떤 그 리스크는 뭐 단기적으로 뭐 지방은행 측면에서의 어떤 그 이제 부실 위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은 네. 이런 거는 이제 그 금융주의 어떤 그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됐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많이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네. 그렇지 못했다라는 아쉬웠죠. 점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금융주의 어떤 급락도 좀 부각이 됐었고 전반적으로 약간 FOMC라는 어떤 그 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이제 시장의 어떤 거래 대금이라든지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보합 정도 네. 폭풍 속에 어떤 그 고요가 있는 측면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가 한 가지가 나왔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승인을 어제 했었는데 이제 중국 측에서 오히려 그걸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엔비디아는 좀 실망스러웠고요. 이제 금리 인하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가 된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게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랑 점도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매파적일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바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직후에 좀 시장이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매파적인 금리 인하든 뭐 비도덕적인 금리 인하든 시장 측면에서는 무조건 환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의 어떤 그 인하는 기본적으로 빅테크의 밸류에이션 측면 그리고 미국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 상당히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미국 시장의 어떤 PER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중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기대감은 높지만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아직 이제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조금 우려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채권의 가격이 이제 오르지 못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글로벌 대비해서는 가장 그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금리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거의 뭐 90% 가까운 확률로 지금 베팅이 되고 있고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중 금리의 방향성은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고용 쪽에만 너무 이제 부진한 고용 쪽에만 너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네. 같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리 인하가 뭐 100% 호재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의 그런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부담감에 대한 우려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튀고 있죠.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 금리가 떨어지면은 앞으로 유동성 장세야. 무조건 주가가 오를 거야. 이런 컨셉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시장 금리를 좀 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된 PC 가격 지수에서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 잡히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었죠. 아직까지도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완벽한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경계감이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이제 이어서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이 바로 오라클이 내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그 다음 날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긍정적일까요? 오라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라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부실 위험, 뭐 신용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이제 실적하고 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라클 브로드컴은 AI의 어떤 그 생태계 확장에 동행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실적이 잘 나고 어떤 기업은 이제 실적이 안 좋고 이런 컨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AI의 어떤 그 주문이라든지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핫한 뭐 그렇죠. 에이직 칩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 자체도 거의 30배 수준의 전후로 둘 다 비슷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IT 버블 이런 측면에서의 우려가 일단 학습이 된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도 좀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브로드컴, 오라클의 어떤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흐름이 뭐 이제 한국의 반도체에 뭐 강한 임팩트를 주겠다 이런 흐름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AI의 어떤 그 붐 그리고 빅테크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좀 전이가 되는 그런 은은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현재 AI 전반에 깔려 있는 이 과도한 수익화 논란 이 부분만 좀 잘 특히 오라클 쪽에서 해결을 해준다면 우리 K 반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물론 돌 수밖에 없겠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칩 수출을 허용했다. 이 소식이 또 어제 나왔다고 중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중국 정부 측에서 또 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허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우리 반도체에 당연히 뭐 득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중국 이제 시 주석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게 자존심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미국이 H200을 줘서 그거를 뭐 상당히 뭐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한테 이거를 강제적으로 매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그 언론에 상당히 좀 민감한 시주석이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최대한 본인의 어떤 그 속내를 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H200 칩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9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 수준이기 때문에 그쵸. 하이닉스도 어제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또 오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오늘 이제 오르지는 못했고 어찌됐건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매출 25%를 미국 정부에 이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싸게 팔지 못할 것이다. 어찌됐건 이 매출의 그 제품의 25%를 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좀 훼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중국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화웨이 칩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밀어서 화웨이 칩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 H200을 엄청나게 환영을 하면서 H200을 강력하게 이렇게 쓰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하이닉스의 어떤 그 진영에서 엄청난 이건 호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장도
그것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 흐름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인 영향에 그쳤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SK하이닉스가 1.91% 하락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2월 10일 이날이 참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날입니다. 이제 이 FOMC 이외에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같이 맞물리죠. 이것 때문에 좀 수급 변동성이 하방 쪽으로 좀 확대가 되진 않을지, 특히나 11월 들어서 외인 선물 포지션이 좀 상당히 증시에 부담스러웠잖아요. 이런 부분은 걱정이 없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현 선물 모두 외인들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코스피 200 선물의 그 매도 이 순 포지션 자체가 한 4만 계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계약 자체가 이렇게 뭐 작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요. 원달러 환율과 결국 외국인들 수급은 같은 방향성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환율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둔화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원화 강세를 반영을 해서 기존에 이제 과도했던 매도 포지션이 조금 이제 청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성에는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가장 좀 중요한데 그쵸.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순수출이 뭐 YOY 기준으로는 40%까지 육박하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고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제 정부와 어떤 그 외화 대출 측면으로 좀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자본법상 이제 그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법적으로 잘 풀어서 뭐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과의 어떤 그 이제 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 환율의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지금 한국의 어떤 그 펀더멘털이라든지 순수출 이런 지표들이 환율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과도한 원달 환율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외인들의 수급의 매수 전환을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단 뭐 원화만 현재 평가 절하된 게 아니죠. 엔달러 환율도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157엔 가까이 거의 육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원화도 여기에 동조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이어서 이 제약 바이오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제 드디어 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1월 달 들어서 악재가 워낙 많았었는데 어제는 좀 연내 생보법이 추진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해줬죠. 이게 올해 연말까지 쭉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제 횡보할 때 대표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이 알파 컨셉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을 타고 가는 것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됐을 때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어떤 그 제약바이오 어떤 특성 자체는 어떤 뭐 사이클을 타지 않죠. 상당히 좀 디펜시브 컨셉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FOMC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형 이벤트 앞에를 두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 측면에서는 베팅을 덜하고 알파 컨셉으로 종목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그 행동학적인 어떤 측면이 제약바이오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기존에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고 코스닥이 좀 덜 올랐다는 측면에서 뭐 코스닥 시총 상위의 어떤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4분기 실적이라든지 어떤 그 실적 측면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컨셉으로는 의미가 있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 조금 둔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그 대피처라고 개념으로 맞습니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이어서 알테오젠이 만약에 이사를 좀 가게 된다면 이제 차기 그 대장주로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될 텐데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실제로 어제였죠.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테슬라 주가랑 동조화되는 흐름이 요새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흐름 앞으로도 좀 지속될까요?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이 기저효과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측면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컨셉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수급적인 임팩트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에 대한 어떤 수급에 대한 기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가장 큰 것은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닥에 포함하는 비중 자체가 한 12%, 13% 정도 되는데 해당 종목이 코스피로 이전이 되게 되면 코스닥을 추종하는 그 패시브 자금, 액티브 자금들이 알테오젠을 따라서 코스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에 빠진 그 종목군들을 코스닥 시총상의 이제 2차 전지와 그런 종목군들 다시 재편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100이었던 알테오젠이 빠져나오면서 85가 다시 100으로 리밸런싱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알테오젠 수급을 갖다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나눠 갖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수급적인 기대감이 일단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상당히 좀 크게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지수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면서 공매도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쵸. 이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 공매도, 그러니까 숏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어떤 이전 상장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숏 커버를 좀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는 측면도 있고 연말에 또 배당 이슈가 있습니다. 배당 차익거래 프로그램 매매가 좀 들어오는 측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털 롱숏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숏 커버가 일어나고 롱 커버가 일어나는 이런 계절성 측면에서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유리한 포지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런 2차 전지의 랠리는 수급적인 이벤트가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또 12월 마무리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오늘 시장 전략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FOMC 금리 발표 하루 남겨두고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예측과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